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달 중고자 아카데미 첫 순서 정병원 교수님께서 판소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PPT를 참고하시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또 새롭게 질서정연한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병원 교수님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퇴역하셨지만 역시 재직 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판소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끼치신 영향이 굉장히 혁혁하시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정연한 그 논리를 갖고 계셔서 항상 강의를 듣거나 논문을 보면 굉장히 추억같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병원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듣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병원입니다. 제가 판소리 공부를 시작한 1970년대 무렵에는 결성의 최선달 이분에 대해서 전혀 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들이 많이 배워왔던 책, 김동욱 선생님이 이 춘향전이라든가 판소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도 본인이 이 결성이 고향이지만 최선달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하나도 없다. 또 심지어는 이 한성준 선생 같은 경우도 자기는 어떻게 그런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저 배울 때에는 판소리 시창자로서 하한담과 최선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냥 이 광대 이런 분들이 자기 배운 계통을 얘기하느라고 그냥 쭉 얘기한 분이다 이런 정도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10년대 무렵에 이쪽에서는 벌써 이 최선달 이분이 최예훈이고 그 집안의 가계라든가 이분의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연구를 축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돼 있었던 걸 이제 지금 현재 판소리 학회 회장인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가 잘 정리를 해서 학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천고의 의문의 하나였던 결성의 최선달이 누구냐 이것이 잘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서 깊은 이곳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것 저로서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다음에 바로 이 최혜진 선생이 발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공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중고제 판소리에 앞서서 판소리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아마 이 말씀들은 최혜진 선생의 그 발표나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연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이 발표는 그야말로 아까 펌프물을 말씀하시던데 이 펌프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있어야 되죠.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있어야 이 펌프 물이 나오게 되는데 저의 발표는 그런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시고 뒷분의 발표와 공연을 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그 판소리를 저는 이 판소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목탁과 닮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절에 가면 그 불교의 사물이 있는데 이 범종과 또 이 음판 그리고 또 목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법고가 있죠. 이렇게 사물이 있는 그곳을 일러서 이 범종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다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범종루라고 하지요. 그럼 범종루 하면 꼭 범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종은 이른바 33천, 9천까지 헤매는 그 중생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법고는 가죽이니까 육류들 얘기를 하겠죠. 다음에 목어는 이 고기류들, 다음에 음파는 조류들,
그래서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부처님의 의지를 드러낸 그런 상징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범종로에 모셔져 있긴 하지만 이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지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그 포탑을 그야말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고안된 것이 목어를 형상화한 목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어의 모습을 본따서 목탁을 만들긴 하였지만, 목탁이 반드시 목어의 기능만을 가져온 건 아니죠. 네 가지 기능을 전부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음악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하나의 예술 장르로 만든 그야말로 세계의 유일한 그런 형태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판소리의 발명 또는 창작, 이것이야말로 17, 18세기에 이루어진, 대체로 저는 이것을 17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노새와 벗새,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나귀와 그리고 또 말이지요. 그래서 암말과 그 숫당나귀, 또는 그 암당나귀와 숫당나귀, 그 숫말, 이것의 그 교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이른바 노새, 벗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노새, 노새는 이른바 장점만을 받아들인 그런 그 종이 될 것이고, 다음에 벗새는 오히려 단점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새의 기능, 말처럼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힘은 좀 세야 되겠고, 그래서 두 가지 그 장점만을 잘 갖춰서 나온 것, 이게 노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그 노새가 별로 없습니다만 상당히 미국에서는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새와 벗새가 그런 말과 당나귀의 교배에 의해서 나타난 종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생산하려면 그 앞뒤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판소리의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예술 장르, 음악이라든가 또는 그 예술들을 포괄하면서도, 그래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냈으면서도 생산성을 그 노새나 벗새처럼 이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풍부한 생산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산조라든가 뭐 창극이라든가 마당극이라든가 한없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뭐 창무극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판소리가 갖는 대단한 중요한 기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 종묘 재래악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 악기들을 모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죠. 한 장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묘 재래악이라든가 흔히 우리의 음악을, 전통 음악을 민속악과 정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민속악이란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음악이다. 그래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고정되어 있고, 박이라든가 축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그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모아두고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묘재래악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경우에만 잘 선반에 모셔두었다가 특정한 일자에만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음악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음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존되어야 하는 음악이다. 그래서 이 종묘재래악 같은 경우 조금도 틀리게 연주를 하면 안 되지요. 또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무가 정확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라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거나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되거나 똑같은 의상을 입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 겁니다. 아마 수업이나 그런 것이죠. 봄이 되면
겨울에 입었던 두툼한 옷을 벗어야 될 것이고 또 여름은 좀 가볍게 입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판소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예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를 처음에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음악이 먼저이냐? 또는 그 이야기가 먼저이냐? 판소리란 춘향전이나 춘향이나 신청이나 또는 흥분얼부나 이런 긴 이야기를 음악과 그 말을 섞어서 부르는 예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이 먼저인가 또는 사설이 먼저인가 이런 논의가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설이 먼저인 것이죠. 이야기가 먼저가 됩니다. 이야기가 먼저이고 거기에 음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좋은 음악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창이라 하고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창이라 하고 그리고 말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마 판소리로 불려질 수 있는 이야기란 어느 것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판소리조로 부르면 모든 것이 판소리라고 말하게 되지고 그리고 요즘에 판소리 어느 한 부분을 불러도 판소리라고 하고 또 신문에 사설을 주면서 자 판소리조로 이걸 해봐라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긴 하되 지금 대체로는 판소리 12작품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은 5바탕이다. 춘향가와 신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5바탕이지고 나머지 7바탕은 창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아예 사설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전승되지 않는데 대체로 그 12바탕이 12작품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춘향가나 신청가, 흥보가, 수궁가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신분적으로 열세인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주인공의 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대체로 옛날의 이야기란 영웅들의 이야기였죠. 이른바 영웅을 영어로 히어로라고 합니다마는 주인공도 히어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춘향이나 신청 이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주인공, 히로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판소리의 주된 이야기로 자리 잡았는가 이건 상당히 의미 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좀 바꿔 말한다면 판소리를 향유하고 전승시킨 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춘향이나 신청이나 또는 그 수궁가의 토끼와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은 참 사회적으로 약자인 또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처음에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면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 존재를 설정하면서부터 이런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죠. 그래서 예전에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또는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그저 왕이 될 것이고 공주로 태어났으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것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존재를 주인공으로 끌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에 대한 그런 조명을 하게 된 것 이것이 판소리의 중요한 차관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포커스 그 사진 찍다 보면 그 사진으로 보이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부분 이것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웅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춘향이나 신청이나 또는 토끼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기득권층은 절대로 이 서민층 또는 피지배층 이 사람들에게 아량은 베풀 수 있어도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혁명은 반드시 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좀 바꿔 얘기한다면 춘향이나 심청이나 그리고 토끼와 같은 이런 약한 존재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바꿔 말한다면 혁명적 발상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 백이장 타령이라든가 또는 강릉매화 타령이라든가 또는 왈자 타령, 이런 경우에는 중인들의 삶, 그런 중인들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 춘향전이나 심청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거기에서는 기생들을 같은 사람으로 보질 않죠. 춘향이는 그렇게 기생은 사람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백이장 타령이나 또는 강릉매화 타령, 무수리 타령, 여기에서의 기생이란 사물이죠. 그런 시각이 중인들의 시각이겠다, 그런 것들까지도 판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중인들까지 받아들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적벽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삼국지연이라는 그 작품에 적벽대전 대목을 바탕으로 해서 판소리화한 것, 이것이 적벽가이죠. 적벽가는 그래서 본래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양반층을 판소리에 그냥 부담 없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냐. 좀 바꿔 얘기한다면 적벽가는 판소리의 원리가 이미 확립된 뒤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양반들이 이 적벽가 이것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 양반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판소리의 중요한 장르로 작품으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박성환 선생님도 이 적벽가, 이동배 적벽가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 분입니다만은, 이 적벽가가 판소리 작품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선 양반들은 자기들이 어떤 아까 춘향가나 또는 심청가나 또는 수군가나 이런 데에서 느낄 수 있었던 혁명적 발상, 이게 적벽가에는 없습니다. 본래 삼국지연이란 유비 또는 조조, 이런 가진 자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이죠. 가진 자들의 영웅적인 이야기, 이걸 끌어들였고, 거기에 충과 의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된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 놓고 부담 갖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지금 주인공이 변화된 것처럼 적벽가에서 유비나 또는 제갈공명이나 관우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등하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부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영웅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카메라의 렌즈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군사들이죠. 그냥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뭔지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에 가서는 귀한 아들들이고, 또 귀한 남편이고, 또 자애로운 아버지죠. 삼국지연의에서는 전혀 그런 관점이나 또는 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비가 대단히 관우한, 인자한 그런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포에게 쫓겨서 유비 혼자 마구 도망을 칩니다. 그랬다가 자기 아는 집에 갔는데, 자기를 충실하게 따르던 사람이 있고,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정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죽였죠. 자기 부인을 죽여서 그 살로 요리를 해서 자기 존경하는 유비에게
거기입니다. 그 이튿날 가려고 보니까 죽은 여자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들은 대체로 어떻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 전생이 좀 그런 약한 서민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기겁을 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유비는 어땠어요? 이 사람은 천상 큰 길을 가야 되는 이념적 존재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했다. 고맙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게 바로 삼국지연의의 시각이라는 말이죠. 거기 와서 이 영웅들의 칼날에 쓰러지는 댕강댕강 목이 날아가는 그런 군사들에게 돌릴 수 있는 시간 또는 시각, 사고의 여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벽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집어 넣음으로써 적벽가가 사실은 판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판소리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경낭자가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작품인데 본래는 그러니까 가짜 신선 타령이라는 것이 원래 12작품 속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얼마 정도 불리어지다가 금방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경낭자가가 불려지니까 아예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에서는 아예 수경낭자전을 판소리 12바탕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수경낭자전이 왜 그렇게 지금 현재도 그걸 복원해서 부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바로 적벽가가 만들었던 그 원리, 이걸 수경낭자전이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바꿔 얘기한다면 영웅적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런 서민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 본래 12작품이 그렇게 선택되었겠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또 어떤 작품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선택과 배제의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남아있는 것, 이게 5작품이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앞으로의 판소리, 창작 판소리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판소리 원리가 구현되어야만 판소리가 아니겠는가? 이 수경낭자가와 마찬가지로 창작 판소리의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열사가 이 작품이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면 바로 판소리 원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사가들은 그렇게 이 조조와 같은 인물, 골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인물이 없습니다. 또 그런 서민적 시각, 이런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근엄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다만 판소리조로 불렀다고 할 뿐이지 이 전통 판소리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어떤 부분은 이야기로 그냥 말로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음악으로 하고 이렇게 창으로 할 부분 또 말로 할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로 할 부분 그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골개와 비장, 이것이 적합하게 반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노래를 받아들이면서 본래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노래를 그냥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농사 짓는 농부들을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선택될 수 있는 건 농부각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농부각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그 음악이 주변에까지 확산시켜 나간 형태, 이것이 이 현재의 판소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음악도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어느 것이든 판소리와 그 어느 이야기건 판소리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판소리 속에 어떤 음악이건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시조가락도 들어갈 것이고 산타령도 들어갈 것이고 마구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리꾼이란 뭐 본래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소리꾼이란 단순히 소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민속 음악을 아우를 수 있는 존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야말로 전인적인 존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이야기가 노래를 받아들이면서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한 소리가 되었으니까 점점 그것이 시기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마도 노래만으로 이루어지는, 마치 서양의 오페라처럼 노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판소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소리 원리라는 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뭐였느냐? 창과 안일이가 서로 바뀌어가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판소리이기 때문에 창만으로 이루어지는 판소리, 이건 판소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못하고 아마 다른 이름을 또 얻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의 창조인 것처럼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기는 하겠지만 판소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가 이런 창과 안일이의 바뀌어가면서 반복되어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걸 배역을 나눠서 부르게 됐다. 배역을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사설도 바뀌어야 되죠. 그냥 한 사람이 이야기적으로 쭉 해나가던 것을 사람이 각각 나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해야 되니까 사설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창극이나 또는 마당극이 만들어집니다. 그 경우 창극이나 마당극은 판소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창극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었다. 청나라의 그 연희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일본의 극을 보고 하면서 이 소리꾼들이 창극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었다고는 하지만 맨 앞에 판소리가 목도합과 같은 생각을 갖게 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창극을 만들고 마당극을 만들었지만 다시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또 자기는 또 그냥 고수 하나만 데리고 나와서 정통 판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정통 판소리, 이것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다른 예술을 만들어 가면서 또 자기의 원래의 그 틀, 이건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세계라는 말을 여기서 쓴다마는 우리가 보는 세계란 판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판소리를 감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춘향의 말, 춘향이 부르짖고 있는 지향, 이런 것들을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우리가 보는 세계란 그러니까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의 것, 이것만 볼 수 있지요. 빨간색 넘어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보라색 너머의 세계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렇지만 그 너머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판소리가 보여주는 이런 영웅적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건 바로 지금까지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시각으로는 드러날 수 없었던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판소리를
감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적외선과 자외선 너머에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솔의 위대성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한자에 관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견, 대롱을 통해서 본다는 말이죠. 자기의 그 어떤 말을, 자기의 견해를 겸손하게 말할 때 관견입니다마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렇게 대롱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말해주는 한솔이 그 영역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봐주면 좋겠다. 바로 그래서 한솔이는 그 이전에서는 드러날 수 없었던 계층과 그리고 성을 뛰어넘는 그런 주인공, 인물들을 선택을 하고 또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또 대체로 신청의 경우는 대단히 효의 전형적인 인물이지요. 또는 이 춘향을 절개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합니다마는, 전형이라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딱 고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티피컬한 것이죠.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이 충이란 뭐냐, 또는 효란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긴 하되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는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곤충 채집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 또는 나비 이런 것들을 채집을 해서 어떻습니까? 핀으로 딱 꽂지요. 이렇게 핀업입니다. 핀으로 딱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리이고 나비입니다만은 그건 죽은 존재들이죠. 잠자리와 나비를 제대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긴한 것입니다만은 살아있는 잠자리, 살아있는 나비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춤과 효의 그런 전형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은 지식으로 배워왔던 것, 이걸 구체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지만 이별하고 간다니까 마음껏 발악을 할 수 있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하는 일입니다. 간다 하니 남편이 감히 양반인 남자가 간다는데 어디 그 나설이야, 절개를 지키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발악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수군가의 경우는 토끼가 자라의 그 꼬임에 의해서 자기 죽을 수궁으로 자기 자신을 발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토끼야말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런 약한 존재가 야, 저기는 저런 좋은 별세계가 있다더라 할 때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 자기 죽을 자리 가보니까 자기 죽을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토끼다, 그래, 장렬하게 내가 죽구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란, 살아있는 존재란 기어코 살아와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해서든 살아와야 되죠. 그래서 토끼가 택한 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가르치지만, 죽을 자리에 갔는데 거짓말을 가면 안 된다 하고서 죽는 것이야말로 천하의 병신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살아있는 교훈, 이게 바로 우리가 수군가에서 배울 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춤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별주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죠. 별주부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토끼를 교활한 존재다. 그럼 토끼가 교활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지. 그리고 별주부가 너무 강화되고, 그리고 또 용왕도 영민한 존재였다면 토끼 못 살아옵니다.
토끼 살아오는 이유가 뭐냐? 용왕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자라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결국 뭐 때문이겠습니까? 토끼를 응원해주는 향유자 때문이다. 바로 그 향유자들이 토끼의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거짓말해서 살아나올 거 생각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살아나오게 됩니다. 어떤 그 황석영 작가입니까? 이 심청은 백이 든든하다. 인담수에 푹 빠져 죽지요. 빠져 죽을 때 그냥 서슴없이 빠져 죽습니다. 왜 그러하냐? 뒤에 배경이 든든하다. 옥황상제도 있고 또 용왕도 있고 다 뒤에 배경이 든든하다. 옥황상제, 용왕 그 배경이 뭐겠어요? 향유자들입니다. 청중이 전부가 다 심청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힘을 믿고 그냥 서슴없이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그 판소리이다.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판소리를 제 생각에는 각 지역마다 이런 판소리적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또 이 충청 지역에는 경기 지역 충청 지역의 판소리가 있었고 또 경상도에는 경상도 지역의 판소리가 있었고 또 전라도 지역에는 전라도 지역의 판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은 각 그 초기에 각 지역의 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평등한 존재였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중앙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할 때에도 그렇게 큰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뭐 우열을 따지지도 않았고 각자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지역의 소리들을 더욱더 살찌워 나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의 소리란 결국은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는 소리일 것이고 지역민들의 음악에 맞는 판소리일 것이고 또 지역민들의 말의 바탕을 둔 판소리겠죠. 결국 말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니까 그 지역민의 말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판소리란 당연히 경상도 사투리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충청도 지역의 판소리란 당연히 충청도 지역의 말을 기반으로 한 소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 중고제가 전승이 끊겨졌다. 가서 배우려면 결국은 지금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라도 지역의 그 명창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죠. 원래 그 지역에 따라서 목 구성이 다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충청도 지역의 말로 어린 시절을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경상도 지역의 말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의 그 소리 여기에 자꾸 따라가려니까 참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박성환 선생님 경우도 이 전라도 지역 명창한테 배우면서 왜 그걸 우리는 쉽게 되는데 너는 그게 안 올라가느냐 아마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에 기반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각 지역의 소리가 어떤 본래 한 소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평등한 시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좀 이 요즘 인간문화재 지정 그 인간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뭐 전수조교라든가 이수자라든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인간문화재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독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대단히 어떤 그 기능을 했었다.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인 그런 문화재 이런 것들보다는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문화재를 선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문화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 어떤 지역 문화재를 전국 문화재로 딱 세워놓고 그걸 일원화시키는 것, 쭉 일렬로 세우는 것, 이건 각 지역 문화의 특색을 사라지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한솔이의 그 초기 인물, 이 권상득의 그 기념비, 이 기적비가 전국 문화원 그 앞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그 비가비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